마지막으로 이제 송소연 선생님께서 이제 앞쪽으로 다 나오시죠. 뭐 이제 그래서 그 마지막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 기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해외 대학원 체제에 대해서 좀 특징인데 아마 뭐 이 내용들을 미리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를 해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뭐 연구원도 아닌데 좀 요청을 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송선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송인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평소에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던 분야라서 주제를 받고 나서 좀 힘들어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었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공부가 많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제가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이 자료에 많이 넣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우선 자료를 찾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대학원 관련 연구가 생각보다 상당히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원 체제에 관한 연구는 더 없었고요. 가장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1985년 자료 그리고 1998년에 나온 보고서 그런 것들 말고는 대학원 체제에 관한 연구가 별달리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연구라는 것도 그 시기에 그 좀 인기가 있고 관심이 있고 이슈화되는 그런 주제들이 이제 연구가 많이 되는데 대학원 체제는 고등교육 개혁이나 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좀 등한시되어 온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앞에서 발제하셨던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그래도 있는 자료를 좀 엮어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의를 두고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혹시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생각이 나시겠지만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어휘들 그리고 개념들이 여기 각 국가마다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해외 대학원 체제는 크게 그 미국형하고 유럽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미국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간단히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그 여러 국가들의 체제를 보면 전부 1980년대하고 1990년대에 걸쳐서 고등교육 개혁의 그 강한 압박을 받아서 고등교육을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오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개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목표들을 설정하고 발표를 하면서 고등교육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 대학원의 특징 부분을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복층형 횡렬 구조라고 이제 서술하신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보면 미국형 대학원 제도는 학부 학과가 있고 학사 과정이 있고 그 위에 석사 과정이 있고 또 그 위에 박사 과정 체제로 되어 있는 그런 학과 중심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제 뒤에 나오는 유럽형 국가들의 체제는 그 학부와 석사가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석사 수준의 그 학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원 제도는 복층형 횡렬 구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대학의 상업화 성격이 대학원의 상업화 성격이 좀 미국 대학원에서 강하게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한 그 재원 창출이나 그리고 기술 이전을 통한 그 대학의 발달 같은 개념들이 미국 대학에서 상업화 그 개념에서 좀 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 대학원의 학위 제도는 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수여하는 학위는 석사 과정의 학위와 박사 과정의 학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에서는 학위를 전문으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학술적인 학문 학위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 대학원에서는 기술 인재 양성 중심의 그 프로페셔널 학위라고 하는 그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좀 표준화된 형태로 입학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수 과정도 커리큘럼이 좀 짜여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 지원 육성 정책들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대학원생의 연구가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원생에게 좀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나 교육 실습 경비 등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형은 학과 중심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 유럽형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은 유럽의 국가들이 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이 있지만 그 EU가 만들어지면서 그 좀 유럽의 고등교육 체계에도 좀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1999년에 그 볼로냐 선언이라는 것에 그 국가들이 서명을 하면서 좀 EU 교육 체제가 하나로 묶이게 되었고요. 그 좀 변화가 생긴 부분은 뭐냐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선 그 이전의 유럽의 그 대학원 학위 수여 체제는 대학을 입학을 하고 4년이나 5년 정도의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졸업을 하면 마스터 수준의 그 학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박사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형 그 대학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그 학부를 졸업하고 4년제 학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석사에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박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일반적이고요. 뭐 예외는 다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인데 비해서 유럽은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바로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입학하면서 박사 과정을 염두에 두고 그 수학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로냐 선언 하고 볼로냐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바뀐 점이 뭐였냐면, 그 다음에 좀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유럽에서는 대학 입학 하고 나서 석사 졸업까지의 1단계 학습 체계라고 해서 대학 입학과 석사 졸업이 하나의 체계로 묶여 있었다면, 이 선언을 통해서 대학 입학과 학사 졸업 그리고 석사 수학,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느냐 하면, 그 유럽 안에서 수학을 한 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자기가 그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졸업한 학위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유럽 안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에서 공부했던 학생이 뭐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학점을 인정받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좀 통일하는 차원에서 볼로냐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학위 제도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표준화하는 쪽으로 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 쪽을 보시면, 영국도 마찬가지로 1997년에 그 고등교육평가위원회에서 그 디어링 보고서라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이런 유명한 보고서를 내놓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를 포함해서 그 영국에서도 그 이전에 그 대처 정부 시절에 좀 경쟁을 강화했던 그런 교육 체제로 인해서 경쟁은 강화됐지만 그 학생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극복을 하면서 그 다른 유럽 국가들의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고등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국의 학위 제도는 좀 다양한 학위 제도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학문 연구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그 유럽의 국가들이 그 좀 다양한 학위 과정이나 그런 시스템들을 좀 하나로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수여하던 학위들을 좀 일원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전에 그 수행되었던 영국에서의 그 박사 과정은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특별한 커리큘럼을 이수를 하고 시험을 통과해서 논문을 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어떤 박사 학위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를 지도해줄 교수를 찾아가서 그 교수와 계속 그 1대1로 그 면담을 하면서 논문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좀 통일화되는 형태를 띠면서 이런 박사 그 과정 제도는 수학 연한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개인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그 대학원 그 수학 체제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또 학생들의 졸업도 늦어지고 수입도 적어지고, 그래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연구 경쟁력도 낮아질 수 있고, 또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연구자가 없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수학에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그 대학원을 육성하는 데도 좀 저해가 된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이제는 이런 1대1 대면의 형식을 좀 탈피를 해서 좀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체제로 좀 개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영국의 대학원 교육 체제는 교육보다는 좀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영국 고등교육 체제에서는 좀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평가에 따라서 그 대학원생과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나라는 독일인데, 독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념은 연구소 대학원 체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학과 중심의 석사, 박사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독일의 그 대학원 체제는 연구소 중심의 그 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연구소 체제는 강좌제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정교수가 한 명 있고 그 밑에 조교수가 있고 또 밑에 그 도와주는 또 대학원생들이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한 문하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수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고 그 교수의 연구 주제나 이런 것들이 본인과 잘 맞아야 연구가 진행될 수 있고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잘 맞을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수 있겠지만,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과 교수 서로가 좀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좀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학부 과정은 보통 5년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요. 더 길게는 8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선 학부 과정을 졸업을 하면 디플롬이라는 학위나 또 마기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학위는 그 석사 과정에 우리나라의 석사 그 학위에 해당하는 그런 그 수준이 되고요. 이후에 더 그 공부를 해서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하고 싶다면 우선은 그 최소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또 교수의 그 자기 지도 교수를 찾아서 또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원생 육성 정책을 여러 가지로 펼치고 있고요. 그 팀보다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서 그 대학원생들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위와 그리고 전문대학원 수준의 그 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위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중심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다시 그 박사 과정에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학위 과정을 취득을 목표로 하는 코스는 연구 심화 학위라고 해서 DEA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 전문 학위라고 해서 DESS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좀 EU 체제를 거치면서 각 국가마다 조금씩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는 좀 더 좀 이수하기 쉽고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나라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독일식 체제를 이제 좀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학원 제도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독일식의 강좌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수, 교수, 그리고 학생 이렇게 좀 이런 한 그룹을 이루고 그 안에서 연구를 하면서 스스로 배워나가는 그런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배워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 체제에서 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박사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박사가 있고 논문만 써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논문 박사라는 것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본도 겉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박사 과정, 석사 과정, 그리고 전문직의 학위 과정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코스웍을 마치고 그리고 논문 시험을 통과를 해서 논문을 쓰고 박사를 따는 경우를 과정 박사라고 얘기를 하고, 코스웍은 다 마쳤으나 논문을 기한 내에 쓰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수료한 상태에서 ABD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태에서 약식으로 졸업을 한 후에 나중에 본인이 논문을 제출을 해서 학위를 받게 되는 경우를 논문 박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정 박사를 따기는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논문 박사 체제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논문 박사들이 박사 학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학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연구나 교육을 하고 있으니 본인에게도 좀 부담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학원에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서남수 전 차관님께서 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원 체제를 갖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법과대학원과 교사양성전문대학원이 2004년에 이제 발족을 해서 설립이 되어서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과대학원 제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의욕이 넘치게 좀 추진이 된 제도였는데, 처음에 정원을 좀 잘 조절을 하지 못해서 우선은 정원이 많이 커져 버렸고,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사법시험에서 합격률이 좀 낮아지면서 법과대학원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예전에 법대 체제가 더 낫다라고 이제 하는 말들이 많아져서 국가에서 먼저 나서서 법과대학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부실한 경우에는 폐지를 하겠다라고 먼저 나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수 정예화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교사 양성 전문 대학원은 교사 면허를 딸 수 있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직을 위한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범대학에서 5주 동안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간다 치면, 교직 전문 대학원에서는 교직이 없는 자가 교생 실습을 나갈 경우에는 10주 동안 실습을 하도록 해서 짧은 기간 동안 좀 더 집중해서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공산주의 체제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부 다 국립대학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사립대학 교육이나 사립대학의 대학원 같은 경우는 좀 질이 낮은 교육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 같은 경우도 사립대에서는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90년대 이후부터 대학 구조 이제 개편을 실시를 하면서
많이 들어본 뭐 985 공정이라든지 211 공정과 같은 우리나라의 BK21 프로그램과 같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연구 수준을 높여서 대학원 교육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그 중국의 취업률 저하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대학원을 급격히 확장을 함으로써 대졸 취업자들을 대학원으로 그냥 옮겨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낳아서 지금은 대학원 졸업자들의 그 미취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대학원 안에서도 좀 질 낮은 교육들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중국에서 MBA 과정이 좀 쉽게 MBA를 딸 수 있다라고 해서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인기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이제 미국의 MBA보다는 유럽의 MBA가 더 따기 쉽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인기가 많아져서 지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만에 관한 그 내용이 지금 그 외국에서 대학원에 대해서 좀 지적되고 있는 사항 중에 가장 잘 표현한 문제 그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학원에 대해서 대학원은 대학화되어 있고 대학은 고등학교화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고등교육이 확대가 되긴 하였지만 그에 따라서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가 대학원 수준에서 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좀 말씀 길었는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해외 대학원 체제는 미국형의 그 학과형 체제가 있어서 학사, 석사, 박사 커리큘럼을 이수를 하고 시험을 보고 논문을 제출해서 학위를 따는 일반적인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형이라고 해서 강좌제 중심으로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교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형의 그 표준화된 그런 시스템이 지금 대학원의 그 시스템을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의 다양한 그 학제나 다양한 학위들이 특성화가 강하다는 좀 측면에서 그 전에는 인정을 많이 받고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것이 각 국가별로 호환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때문에 그 유럽의 그 좋은 시스템이라고 인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 대학원이 좀 해외 유학생 유치나 그리고 그 학위 취득에 관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우선은 대학원이 다 같은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은 국제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FTA도 마찬가지고 교육시장이 개방이 된다거나 이런 시스템들을 맞출 때 그 내가 맞추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살아날 수 없으니까 좀 외국에 맞추는 부분도 있고, 또 거꾸로 그 해외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서 그 좀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자국 내에서 그 고등교육 그 진학률이 낮은 부분을 그 해소하려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여러 나라의 그 대학원 체제를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대학원 체제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점들에 있어서 그 이 국가의 좋은 점, 저 국가의 좋은 점들이 하나씩 제시가 되는 경우를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알 수 있었고요.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체제 개편에 적용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다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어떤 문제들은 없었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